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우체국 택배비가 인상되고 우체국의 토요일 택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노조와의 임금교섭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한 겁니다. 네, 우체국 택배비 인상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또 토요 택배 중단은 신선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찬성률 98%로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우정노동조합은 우체국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집배원 증원과 토요 택배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총파업 하루 전에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타협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룬 겁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위탁택배원 750명을 이달 중 배정하고 직종 전환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배원에게 업무 부담이 큰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되 농어촌 지역 위탁 수수료 인상과 토요 택배 중단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타협안에 농업 농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 위탁 수수료 인상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우정본부가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위탁 택배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위탁 수수료가 인상되면 농어촌 지역 택배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배원의 토요 택배 중단도 큰 문제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인 집배원의 토요 택배를 중단하고 위탁 택배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나 위탁 택배원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사실상 토요 택배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 택배가 중단되면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수확한 농산물의 택배 판매가 힘들어지고 월요일에 홍수출하돼 농가 소득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우체국 택배의 토요일 배달이 일시 중단됐을 때 각 지역 농가들은 택배 업무에 차질이 생겨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우고기, 쥐조개, 표고버섯을 하나로 묶은 지역 특산물인 장삼합은 소비자들이 주로 토요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토요 택배가 중단되는 바람에 기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이번에도 그 악몽이 되살아날까 봐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고중량 소포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농민들에겐 큰 걱정거리입니다. 농촌에서는 무거운 농산물을 택배로 보낼 일이 많아 도시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까지 폐기되면 우체국 택배가 농산물 방문 접수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계는 그동안 우체국 택배에 의존해왔던 농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서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우정노동조합의 노사 합의안이 우리 농업 농촌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강창호 기자. 농촌 지역 위탁 수수료 인상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농촌 지역의 위탁 수수료 인상이 결국에 농촌의 택배비 인상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많은 택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직 집배원과 함께 위탁 택배원을 고용해 택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택배원이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택배 업무만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만일 이들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과 농촌 주민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주와 같은 도서 지역은 택배 배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많은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농민들도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택배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의 토요일 택배 배송도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인 집배원의 토요 택배를 중단하는 대신 위탁 택배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위탁 택배원 증원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토요 택배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농촌 지역의 토요일 택배 업무가 중단된다면 신선 농산물 배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산물 배송이 택배 이용의 주를 이루는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농축산물은 신속한 배송이 가장 중요한 만큼 토요일 배송에 차질이 생긴다면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중량 택배에 대한 제도 변경도 농촌 사회에 문제가 될까요? 네, 농촌과 도시 상관없이 10kg 이상 고중량 택배에 대한 요금 인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중량 택배 요금을 최고 건당 1,000원까지 올린다는 건데요. 고중량 택배 요금이 오른다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농민들이 도시민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우체국 쇼핑에 많은 농민들이 입점해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신선 농축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 계약상 우체국 택배만 이용해야 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 목표와 실적평가 폐기도 함께 추진돼 우체국이 고중량 농촌 택배 배송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문제들이 내년부터 당장 발생한다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농민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내년부터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우편 사업에 쓰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집배원 인력난과 위탁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택배비 문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또 농협 택배 등 농촌 지역 전문 택배 서비스를 확충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제도 변화가 우리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집배원과 농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강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던 농협 상호금융이 어느덧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이 된 건데요. 농협 상호금융은 농민 살림살이와 농촌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농협 상호금융 50주년 기념식 현장에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50년, 같이 누릴 100년. 농협 상호금융이 출범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농협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협 상호금융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의 강석진 경대수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이재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농민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금도 몇 달에 가면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100년의 미래를 여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도농 간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앞으로 상호금융은 농민과 함께 100년을 걸어갈 건데요.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인 이 기울기를 거의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또한 상호금융이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1969년 7월 20일 도입된 농협 상호금융은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150개 조합으로 시작했던 상호금융은 2019년 1,119개 농축협 4,725개 점포로 확대됐으며 고객 수는 1,876만 명으로 이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상호금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입 당시 3억 원이었던 예수금은 50년 만에 33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수금이 300조 원을 돌파한 건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최초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농협 상호금융이 지난 50년간 조합원 간 자금 융통을 통해 1960에서 70년대 농촌에 만연한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협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농민들에게 농업자금과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 로비에 마련된 상호금융 50주년 기념 역사 전시회에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농협을 재현해 놓은 예금 창구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과거의 대기번호 찰은 관람객들에게 이야깃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상호금융의 태동기,
누에 치던 양잡 농가의 손때 묻은 수기 통장은 어느덧 농협 직원이 된 아들이 상호금융 50주년을 맞아 농협에 기증했습니다. 69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양금 농사 지을 때 그 수매 대금을 입금해서 거래하던 통장인데 와서 보니까 감회가 더욱 새롭고 앞으로 상호금융 발전이 50주년, 100년 이상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해온 농협 상호금융.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도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여름 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땐 콩국수나 두유 같은 시원한 건강식이 더위를 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콩국수와 두유에 적합한 콩 품종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연경 기자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콩국수와 두유에 적합한 콩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콩국수 전용 품종은 소청자콩, 청자4호, 태청콩 등 3가지입니다. 모두 검은 콩 품종으로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좋습니다. 재래종인 약콩을 개량해 만든 소청자콩은 콩물을 만들었을 때 다른 콩에 비해 콩 함량이 높습니다. 청자4호는 고소한 맛은 물론 당도도 높고 태청콩은 콩가루를 만들기 적합한 품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콩에는 고품질인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검정콩에는 검정색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고 껍질 안에 녹색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름철 무더위 이기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진청은 신품종 콩들의 특성을 살리는 콩국수 조리법도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콩국수는 콩을 불리고 삶은 뒤 갈아서 콩물을 만들지만 신품종 콩을 이용할 때 프라이팬에 볶은 콩을 갈아서 콩국수로 만들면 더 고소한 맛의 콩국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콩국수의 주재료인 콩을 볶고 삶아서 만들기 때문에 깊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얀색 콩국수만 먹었었는데 검정색 콩국수를 먹으니까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맛도 고소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두유로 아침을 대신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두유용 콩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두유용 신품종은 대찬, 청자3호, 세단백 등 총 3가지입니다. 이 신품종들은 항산화와 항비만 활성을 높이고 단백질 산화 억제 효능이 탁월한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기능성 성분인 비타민 E와 루테인,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이 콩들로 만든 두유를 꾸준히 마시면 대사증후군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위로 지친 여름철 맛도 좋고 기능 성분도 풍부한 신품종 콩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별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서울 도봉구 친환경쌀 학교급식 구매업체 4개소 공모에 전남업체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곡성 옥과농협, 해남 인수영농법인, 땅끝 영농법인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서울 도봉구 소재 47개 학교와 자율계약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급식용 친환경쌀 200여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 들어 도내에서 벌과 뱀으로 인한 부상자가 80명 발생했다며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벌은 번식기인 8월에서 9월에 활동이 왕성하며 뱀 역시 동면전 먹이 활동이 가장 활발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달 들어 일평균 90건의 벌집 제거 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버섯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 현장 종합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이날 컨설팅은 버섯 수확 후 관리, 수출 추진 절차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 시장 분석을 통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충북 농기원이 개발한 갈색 팽이버섯 여름향 1호와 여름향 2호는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6개국에 19톤이 수출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차단 방역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방역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가 ASF 발생 현황과 양돈 농가 방역 관리 대책을 주제로 예방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ASF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과 북한의 방역 체계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에게 딱 맞는 연금저축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 대비책,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유형은 보통 어떤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분류됩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면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서 운영하면 연금보험,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면 연금펀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험 성향, 운용 방식, 수익률, 납부 방법, 연금 수령 방법 등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유형별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연금저축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공시이율이라는 확정된 수익을 제시하고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반면 공시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수익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 투자를 통해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담을 수도 있고 펀드를 교체할 수도 있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신탁은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데요.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여 정기예금과 비슷하게 운용되므로 안전성이 높지만 금리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수익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납입금액 및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금액과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며 연금의 종신수령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노후 재테크 계획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